이번 시간에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관계식들 중에서 베르누이 방정식과 압력 계수의 정의, 그리고 라플라스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되는 엘리멘터리 솔루션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2장까지 우리가 항공역학 심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계식들과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들을 이렇게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비점성이고 압축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일종의 저속유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속유동에서 필요한 항공역학의 기본 지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미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이 점성이 없고 압축성이 없는 유동에서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우리가 성립을 합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유도될 수도 있고 에너지 방정식에서도 유도될 수가 있는데, 이 유동에서 압력과 동압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쳐서 토탈 프레셔라고 부르는데, 이 토탈 프레셔라는 것은 우리가 토탈 프레셔는 압력과 일종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동압, 그래서 이 P는 스태틱 정압에 해당되고 2분의 1 로 V 제곱은 다이나믹 프레셔, 그러니까 동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로 G Z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압력이 중력에 대해서 압력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쭉 바뀌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기준되는 위치에서 높이가 Z에 해당될 때 그만큼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멈춰있는 유체의 어떤 고도차, 높이차로 인한 압력을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을 합쳐서 비압축성 유동에서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압축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전압을 이렇게 단순하게 압력 정압과 동압의 합으로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압축성 유동에서는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원리로부터 이 전압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이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합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항공기가 일정한 고도를 이렇게 비행한다든지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전압이라고, 토탈 프레셔라고 부르고, 이 토탈 프레셔 중에서 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우리말로 하자면 정체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정체압은 스태틱 프레셔와 다이나믹 프레셔를 합친 거, 그러니까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뺀 거를 정체압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둘을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이 토탈 프레셔가 일정한 어떤 콘스탄트 값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느 한 지점에 이 정체압을 안다고 하면 압력과 다른 모든 곳에서 압력과 이 동압의 합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이 일정하게 우리가 아는 값이다 라고 하면 압력을 알면 속도를 알 수 있고 또 거꾸로 속도를 알면 압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로부터 다른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제 피토 튜브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이제 압력을 측정해서 속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유체의 어떤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피토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쪽에 보면 요 이제 전투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런 앞쪽을, 즉 전면을 향하는 어떤 관이, 조그만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토관이고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 측정의 원리는 바로 베르누이 이퀘이션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하단에 왼쪽 A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큰 이렇게 관이 주어져 있고, 이 관에서부터 만약에 관이 멈춰 있고 바람이 분다, 또는 공기는 멈춰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비행체가 움직여서 가는 거하고 이 피토관이 멈춰 있고 바람이 부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앞쪽에서부터 전면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고 이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 2번 지점, 이 2번 지점의 압력과 1번 지점의 요 압력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2번 지점은 이 안쪽의 유동이 거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질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기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토관은 멈춰 있고 공기는 속도 V로 움직이지만 여기에는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베르누이 관계식에서 PT는 P 플러스 정압과 동압의 합입니다. 근데 P2번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값은 일정한 값이고요. 이 2번 지점은 P2 더하기 거의 0에 가까운 어떤 값을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P2는 사실상 전압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지점, 수직하게 놓여 있어서 유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런 2번 지점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 정체압을, 토탈 프레셔를 메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압력을 재는 장치는 이 3번 지점 같은 곳에 이렇게 있겠죠. 압력계는. 그러면 1번 지점은 어떤 값일까요? 이 1번 지점은 유체가 바로 위에 유체를 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 1번 지점 위로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압력을 측정하니까 실제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정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긴 이런 튜브가 이렇게 있고 중앙 그림에서처럼 이게 실물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2번 지점은 요 안쪽에 관은 이렇게 거의 공기가 멈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지점에서 우리가 정체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 유동의 곡률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표면을 따라서.
그러면 요 1번 지점에서 이제 측정하는 요 압력이 뭐냐면 스태틱 프레셔가 됩니다. 정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유체가 요 표면을 따라서 자신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뒤쪽에 그래서 요 압력이 공기의 압력, 즉 정압과 유사한 요 구간에 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여기서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번 지점에서 토탈 프레셔를 알 수 있고, 즉 토탈 프레셔가 2번 지점에서 측정한 값과 같고, 이것이 1번 지점과 그 지점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로 인한 동압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속도의 제곱은 로분의 2배 P2-P1으로 측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밀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준 대기 같은 걸 살펴봐서 고도가 어느 정도 고도일 때 그때의 밀도값 이런 걸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매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토관을 통해서 비행체의 비행 속도 또는 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결국 유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유체의 유량을 또 재는 과정에서도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보다도 유체가 흘러갈 때 유량을 측정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단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유체의 Q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단위로 치자면 세제곱미터 per second죠. 즉 어떤 특정 단면을 1초당 얼만큼의 유체 유량이 지나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듯이 속도 곱하기 그 단면의 면적을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관이 또는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실제로는 벽면에 점착 조건에 의해서 유체 점성이 있으니까요. 속도 분포가 이렇게 위치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서 이 속도 분포를 알아가지고 적분을 해야 유량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 적분을 이제 대표하는 값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에버리지 속도 곱하기 면의 전체 면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냥 평균 속도를 가지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면을 통해서 몇 킬로그램의 유체가 질량이 지나갔는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때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분형으로 정확하게 썼을 때 이퀄에 해당되는 로 V, 이 V는 에버리지, 평균값, 평균 속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질량 유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단면적이 유체가 흘러가는 단면적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그때도 왜냐하면 들어오는 곳의 질량과 나가는 곳의 질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질량 유량이 똑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지점의 질량 유량하고 이 두 번째 지점의 질량 유량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량 M1 다트는 여기서 이 다트가 결국은 시간 변화율을 나타내죠. 그 질량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 플로우 레이시라고 하고, 이때는 1번 지점의 평균 밀도, 속도, 면적, 그리고 평균 밀도, 속도, 면적, 이게 2번 지점의 질량 유량이죠. 이 둘은 같아야만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질량이 더 들어오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은 유체가 압축성이든 비압축성이든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식이겠죠. 근데 만약 비압축성, 즉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로1과 로2가 같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V1A1이 V2A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왼쪽 하단의 그림처럼 면적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 면적과 속도의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속도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면적이 절반이 되었다. 즉 A1의 면적이 A2의 2배다. 그 얘기는 A2의 면적이 절반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속도는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체 속도를 증대시키는 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플로우미터, 즉 유체 유량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유체 양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유량계가 있는데 이 유량계는 이렇게 올피스, 노즐, 벤츄리미터 이런 형태로 중간에 이런 어떤 막을 이렇게 둬서 막 오리피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노즐이라는 것은 면적을 이렇게 줄이는 형태로 유체의 속도를 약간 가속시키는 그런 장치를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면의 면적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단면의 면적을 이렇게 바꿔서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유체 흐름을 만드는 장치가 이제 벤츄리입니다. 그 유량계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측정되는 유량계는 이론적인 값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다시피 이런 종류의 유체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통상적 이론적인 값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적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속도를 측정한다. 그럼 어떤 원리로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제로 슬루이스 게이트,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변형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유체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유체의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댐이라든지 기타 그 강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보호 같은 데에 설치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유량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유량을 재는 기본적인 원리는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따라서 P1 더하기 2분의 로 V1 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량계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유체가 가득 높게 쌓여 있는 이곳에서 제일 표면, 수면의 압력은 우리가 대기압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대기압으로. 대기압으로 알고 있고, 이 상류에서 유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오고 있을 때, 그러면 이 1번 지점, 실제로 1번, 3번, 2번, 4번, 1번과 3번 간의 요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또 2번과 4번의 압력 차를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높이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제 높이를 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두 지점이 있을 때, 자, 뭐 벤추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번 지점이 있고, 여기에 2번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면적을 알고 있고, 압력을 잴 수 있겠죠. 자, 1번 지점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압력을 재고 2번 지점에 압력을 잽니다. 그러면 이 안을 흘러가는 유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체는 저속의 비압 축성 유동이므로 우리가 베르누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전압은 P1 더하기 동압, P2 더하기 동압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식으로 우리가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는 관계를 이용하면 첫 번째 지점에서 밀도, 면적, 속도, 밀도, 면적, 속도, 두 번째 지점에서 밀도, 면적, 속도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측정하는 값은 P1, P2를 측정했고 이게 속도가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로1하고 로2는 똑같을 것입니다. 이걸 그냥 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지점의 면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A1, A2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고 unknown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르는 것은 V1과 V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모르는 게 두 개고 주어진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V1과 V2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V1과 V2를 찾아서 계산을 해보면 P1 빼기 P2가 속도의 차이가 될 거고 이 Q에 관한 관계식을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질량 유량을 알 수 있다. 이미 면적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두 지점의 압력을 내가 측정하면 그로부터 당연히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안다는 것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니까요. Q를, 즉 유량을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량계가 결국에는 압력계입니다.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그 속도를 찾고 그 속도를 이용해서 유량을 재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제 피토 튜브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이 유량계는 정압을 두 지점에서 찾는 거고 피토 튜브는 이제 전압과 정압을 찾는 데서 이런 차이가 있지만 베르누 이퀘이션을 이용한다는 원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이 슬루이스 게이트처럼 어떤 이 높이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식에서 성립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P1 더하기 2분의 로 V1 제곱 더하기 로 GZ1이 토탈 프레셔가 되겠죠. 그지?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P3지점의 압력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이 P3, 높이가 같기 때문에 P3의 압력과 P4의 압력은 같을 겁니다. 그죠? 정압은, 그죠?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높이를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 바닥면을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여기 슬루이스 게이트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피토관도 마찬가지고 유량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어느 두 지점 간에 이 압력차를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 즉 피토관은 전압과 정압의 차를 측정했고, 그죠? 유량계는 두 지점의 어떤 정압의 차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의미 있는 압력의 값은 보통 그 차이입니다. 압력 그 자체보다는 압력의 차이가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압력 자체를 차원이 있는
압력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이 압력의 차이와 동압의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계수를 정의하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계수는 보통 항공역학에서는 정의를 첫 번째 관계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2분의 로 V제곱, 즉 어떤 비행체가 이렇게 날아갈 때 원방에서, 즉 그냥 공기 중에 멈춰있는 공기가 가지는 밀도, 그리고 비행체가 날아가는 속도니까 반대로 비행체가 멈춰있으면 공기가 V의 인피니티로 불어온다. 그래서 이 인피니티 기호가 물체에서부터 아주 멀어서 그냥 우리가 대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값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프리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자유 흐름이죠.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공기 자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자유 프리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인피니티를 밑에 붙여서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유류의 Q 인피니티니까 동압이죠. 프리 스트림 다이나믹 프레셔가 됩니다. 다이나믹 프레셔가 Q 인피니티고 이거 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 이 뭐냐면 자유류가 가지는 압력 대비 이 물체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측정한 압력, 즉 압력의 차이입니다. 즉 압력의 차이를 동압이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나눈 이 양을 우리가 pressure coefficient, 압력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압력 계수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따져보면 베르누이 이퀘이션과 연관지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 계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그러면 원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전압이 일정한데 그 전압은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자유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유류의 압력과 자유류의 밀도와 자유류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어느 특정한 지점의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 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는 뭐가 같습니까?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V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압축성이 없는 유동을 다루니까 로 인피니티가 그냥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이와 같이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이 식에서처럼 여기에 이렇게 되고 동압을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앞쪽에 2분의 1로는 서로 똑같은 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CP는 1 마이너스 V 오버 V 인피니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속도 값으로 압력에 관한 계수를 나타내는데 속도에 관한 비율로 바꿔냈죠. 베르누이 방정식의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변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그럼 유체의 속도가 0이 되는 곳, 그런 점을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치자면 정체점입니다. 유체가 예를 들어 어떤 날개 앞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가 와서 수직한 벽에 딱 부딪히면 이 유체는 이론적으로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점을 정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체점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0일 겁니다. 속도가 0이면 압력 계수는 1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 계수가 1이다라는 얘기는 그 점이 정체점이네? 라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력 계수가 0이다 라고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압력 계수가 0이다는 것은 1-1이라는 얘기니까 자유류 속도인 곳, 즉 유체가 자유류의 속도를 가지는 곳에서는
압력 계수가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압력 계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기압보다 압력이 크다는 얘기고, 그죠? 이게 0보다 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1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V의 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크다는 것은 이 친구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즉 자유류 속도보다 속도가 낮다는 의미가 되고, 압력 계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대기압에 비해서 lower pressure, 즉 압력이 더 낮다는 얘기죠. 이 뭐 정의에서 그냥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속도에 관한 관계식에서 살펴보면 압력이 낮아진 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알면 그냥 압력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실험 장치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이나 어떤 개념적으로 볼 때는 압력 자체의 값을 찾는 것보다 속도의 값을 찾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력학의 이론에서는 속도를 찾는 방법으로, 속도의 분포를 찾는 방법으로 이 압력의 분포를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압력과 속도의 관계, 그리고 압력 계수의 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압력을 알게 되면 점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압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속도를 찾아서 그 압력을 베르누이 관계식을 통해서 압력을 찾고 그 압력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그러면 속도의 분포를 찾는 것이 요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개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incompressible, inviscid, irrotational flow입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incompressible이라는 것은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이고, irrotational, 비회전 유동이라는 것은 와도, 볼티서티 또는 속도의 컬이 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벨로시티 포텐셜 입장에서는 이 속도 벡터를 이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 이 유동은 뭐 이로테이셔널 플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건 수학적으로 100% 성립하는 관계식이죠.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스트림 펑션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이제 incompressible flow라는 얘기고, incompressible flow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irrotational flow임을 라플라시안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경우에 다이버전스, 속도의 다이버전스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벨로시티 포텐셜로 속도를 계산한 양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수학적으로는 라플라시안이 되고, 이 벨로시티 다이버전스가 0이다. 이 얘기는 incompressible irrotational flow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해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성립한다. 이걸 풀었으면 이 식과 같이 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제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속도 분포가 되겠죠. 그럼 이 P를 안다면 이 P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것이 속도 벡터가 되고 속도 벡터를 알면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을 활용을 합니다. 정의에 따라서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경우에 속도 벡터가 이 벨로시티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z로 미분한 거.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써보면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속도 벡터가 된다는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고 이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써보면 P를 R로 미분한 거, P를 세타로 미분한 후에 R로 나눈 거, Z에 관한 미분 이런 형태로 속도 성분을 나누어 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2차원의 인컴프레서블 플로일 경우에 어떤 속도 분포에 해당하는 스트림 펑션이 존재한다면 이 스트림 펑션이 어떤 상수가 되는 것이 스트림 라인이 되죠. 그죠? 이 스트림 라인을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그 함수를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함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자체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속도의 다이버전스, 벨로시티 다이버전스 우리 정의에 따라서 속도 x 성분을 x로 미분하고 y 성분을 y로 미분한 놈이죠. 이 둘을 합친 것인데 이 정의에다가 이 관계식을 여기 대입하고 v 속도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두 개이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림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도 분포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속도 분포를 항상 스트림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스트림 펑션이 만약에 있는 유동이라면 그 유동은 무조건 이 컨티뉴어티, 즉 인컴프레서블 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 볼티서티는 정의에 따라서 커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중에서 2차원에서 스트림 펑션은 2차원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볼티서티 중에 Z방향 성분만 있을 테고 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Y 속도를 X로 미분한 거, X 속도를 Y로 미분한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스트림 펑션과 속도의 관계를 대입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식의 의미가 뭡니까? 스트림 펑션이 라플라시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라플라스 방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즉 스트림 펑션의 라플라시안이 0인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관계를 찾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스트림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은 비압축성은 당연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두는, 즉 볼티서티가 0이라는 데서부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건 비회전 유동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유동은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이고 그러면 이때 속도 벡터를 표현하는 이 스트림 펑션은 비압축성 비회전 유동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스트림 펑션의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조합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비압축성, 비회전, 즉 저속유동의 어떤 스트림 펑션을 찾거나 벨로시티 포텐셜, 즉 목적은 뭡니까? 속도 벡터를 찾는 겁니다. 속도 벡터를 이 스칼라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겠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서 얻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라플라스 방정식이 실제로 만약 우리가 푼다고 하면 항공역학에서 이걸 실제로 푸는 건 나중에 이제 수치 해석할 때 다루게 되는데 결국엔 라플라스 방정식도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이 라플라스 방정식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니어고 선형이고 제차죠. 호모지니어스입니다. 제차 방정식이고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놈이니까 세컨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긴 시간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이 방정식이 일반적인 해는 있지만 우리가 특정한 문제에서 그 솔루션을 결정짓는 건 이 바운더리 컨디션일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우리가 관심 있는 날개 주변의 어떤 공기 흐름은 이 그림과 같이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물체 표면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는 자유류 속도가 그냥 V 인피니티로 일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즉 V 인피니티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걸 포텐셜에 관한 조건을 따져보면 벨로시티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게 u입니다. 그죠? x 방향 속도고 이 u가 원방에서 v 인피니티란 얘기죠. 또 v는 원방에서 p를 y로 미분한 놈인데 이게 원방에서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p를 찾으면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될 수 있겠죠. 또 표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유체의 점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층 같은 게 있을 텐데 경계층을 생각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물체 표면에서 유체가 경계층이 실제로 표면에 이렇게 있다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경계에 영향을 받는 이 층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 흘러가는 속도랑 물체 표면에서 유체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유체는 물체 표면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체 표면과 평행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하겠죠. 그죠?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이 됩니다. 또 유체가 이 표면 모양과 유체가 흘러가는 유선이 똑같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 유선이 결국 월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플로우 탄젠시 컨디션은 유체의 속도 벡터랑 벽에 노멀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두 개가 수직해야 되죠.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둘을 내적하면 그 값이 0이라는 것이고 이건 수학적으로 보면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걸 노멀 벡터를 곱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방향 미분으로 생각하면 벨로시티 포텐셜을 노멀 방향으로 미분한 양과 같죠. 그죠? 이 양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플로우가 유체 표면과 평행하게 흘러간다. 이 조건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 벨로시티 포텐셜을 수직한 방향으로
미분한 양이 0이라는 얘기와 같고, 스트림 펑션은 이거와 직각의 관계니까 스트림 펑션을 스트림 방향, 즉 물체 표면에 표면을 따라 흐르는 방향으로 부분 미분한, 방향 미분한 양이 0이다. 이런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게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가 되겠죠. 방금 좀 전에 익형 문제처럼 X 방향으로 특정한 속도 V 인피니티를 가지는 이런 유동을 이제 유니폼 플로우라고 부르고, 그럼 이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은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로시티 포텐셜을 X로 미분한 게 V 인피니티가 되고 Y로 미분한 게 0이다. 이건 정의에 따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찾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P를 X로 미분했더니 V 인피니티라는 어떤 상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X로 편미분을 한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P는 V 인피니티 X가 되겠죠. 그런데 더하기 우리가 그냥 상미분은 다시 적분을 하면 상수가 오는데,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상수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y만으로 구성된 어떤 함수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f 함수는 y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놈을 x로 편미분하면 그 자체로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함수, y로만 구성된 함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뭡니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벨로시티 포텐셜을 y로 미분한 게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y에 해당되는 놈은 벨로시티 y로 미분한 게 0이라고 했는데, 이 함수, 여기서 구한 이 함수를 이용해서 y로 미분하면 이 친구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한 놈이 되겠죠.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f를 y로 미분한 게 0이니까 결국 f는 어떤 상수겠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벨로시티 포텐셜은 V 인피니티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은 결국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속도 벡터입니다. 속도 성분이고, 속도 성분에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스탄트가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V 인피니티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극좌 표계에서는 V 인피니티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스트림 펑션은 정의에 따라서 사이를 y로 미분한 게 v 인피니티고 x로 미분한 마이너스가 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이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은 v 인피니티 y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 플로우에 대해서 이 서큘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정의에 따라서 어떤 영역, 요 스트림, 유니폼 스트림이 열려 있을 때, 여기 아무 영역이나 이렇게 잡아서 이걸 콘투어 적분을 하면, 선적분을 하면, 속도 벡터를 이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도 벡터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곳에서 인피니티 값이기 때문에 이 적분 자체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콘투어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적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닫힌 값은 0이 되겠죠. 그죠? 즉 서큘레이션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볼티서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스 싱크 유동은 뭐냐면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유체가 뿜어져 나오는 게 소스 플로우고 모아져 들어가는 게 싱크 플로우입니다. 우리 싱크대라고 부르죠. 그죠?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배수구를 열면 그 배수구를 향해서 유체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죠. 이걸 모사한 이런 유동도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싱크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유동의 방향이 원점을 향하는 성분이고 이때 반경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린 것이죠. 그래서 R, 레디얼 방향의 속도가 R분의 1로 에 비례하도록 정의가 되고 회전 방향의 속도는 없습니다. 자, 이때 물리적으로 왜 R분의 1밖에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이 안 되냐면 R제곱분의 1은 왜 안 될까요? 그건 질량 보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동이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지금 원점을 향하는 속도니까 VR이고요. 로 VA인데 두께가 1인 경우니까 요 원주의 길이가 2πr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높이가 L인 그래야 면적이 되니까요. 그죠? RL.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도시한 게 이 아래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 원점을 Z축 위에 쭉 있는 요런 라인이라 생각하고 그 점을 향해서 유체가 이렇게 모여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때의 질량 유량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 값은 동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콘스탄트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즉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원통을 이렇게 특정 거리에서 질량 유량이 각 지점마다 다르면 이거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부터 속도 벡터는 여기서 로 v 2πrl이 콘스탄트니까 여기에서 속도 벡터 vr은 당연히 r분의 1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r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이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량 유량을 우리가 밀도분의 질량 유량을 어떤 v 다트라고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l분의 v 다트 즉 단위 길이당 유량으로 표현하면 이 관계식은 2πr vr이 되고 이 양을 큰 캐피탈 람다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소스의 강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 소스의 강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 이런 유동의 강도가 크다, 람다가 크다 이 얘기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 유체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고 싱크 같으면 원점을 향해서 유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유량을 이렇게 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람다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C를 구해봤더니 2파이분의 람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스 싱크의 유동을 즉 레디얼 방향 속도를 2파이r분의 람다로 이렇게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을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 벡터가 저렇게 구해지고 나면 이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일단 속도 벡터가 2πr분의 람다, 즉 r 세타 좌표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정의에서 자,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표현되고 스트림 펑션은 오른쪽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유동에서 아는 것은 VR이 2파이R분의 람다라는 것이고 이건 정의에 따라서 P를 R로 미분한 거고 V세타는 0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라운드 P, 라운드 R은 2파이R분의 람다입니다. 즉 P라는 양을 R로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의 R분의 1의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이 P는 2파이분의 람다 로그 R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뒤에 붙는 것은 세타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일 겁니다. 근데 식이 요런 모양임이 틀림이 없을 거고 이 관계를 요 정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P를 세타로 미분했더니 0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요 F 세타가 어떤 상수, 잘해봤자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2파이분의 람다 로그 R이라고 둘 수 있고 스트림 펑션도 마찬가지로 VR은 이렇게 정의되고 V세타는 0이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해 보면 스트림 펑션은 2파이분의 람다 세타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원점을 기준으로 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스의 강도가 양수다. 즉 람다가 양의 값이다. 그러면 이거는 소스가 되는 것이고 람다가 음수다. 그러면 싱크가 되는 것이죠. 유체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얻은 이 함수들은 자, 소스 싱크를 2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친구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고 우리가 앞에서 얻은 스트림 펑션은 P1이라고 했고 이놈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자유류 흐름에다가 이 소스 싱크를 더한 거, 즉 P1 더하기 P2 한 것도 이 관계식을 선형이기 때문에 만족하겠죠. 그죠? 이놈은 0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활용성이 높은 이 기본적인 솔루션, 그래서 엘리멘터리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유체의 또 특성을 속도가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이 엘리멘터리 솔루션을 이렇게 찾아서 이 엘리멘터리 솔루션을 물리적 의미를 반영한 수학적 관계를 찾아내고 그걸 이렇게 함수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화한 것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동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